여보, 나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 20년이나 늦어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20년 전 바다에서 사라졌던 남편이 수천억 자산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님으로 대합니다. 손님, 국밥 드시러 오셨어요? 제가 다리가 좀 시원찮아도 맛은 최고예요. 기다림이 너무 길어 남편의 기억만 지워버린 아내와 정체를 숨긴 백만장자 남편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 1번 출구 앞에 검은 차량 3대가 일렬로 섰다. 보안요원 5명이 선글라스를 끼고 좌우로 늘어서서 한 노인을 에워쌌다.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강태석은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마중 나온 비서실장 김진호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와 허리를 꺾었다. 회장님, 고국 땅 다시 밟으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벌써 12건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아침부터 난리입니다. 다 거절해. 나 오늘 인터뷰할 기분 아니야. 태석은 대기 차량을 그냥 지나쳤다. 회장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나 혼자 갈 데가 있어. 따라오지 마. 태석의 손에는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20년 전 떠나던 날, 아내 영순이 직접 적어준 시장 골목 주소였다. 빛이 발에 글자가 흐릿했지만 그는 단 하루도 그것을 버린 적이 없었다. 베트남 호찌민의 낡은 지갑 안에서, 서울 여의도 사무실 금고 안에서 그 메모지는 언제나 태석 곁에 있었다. 택시가 시장 어귀에 멈춰 섰다. 태석은 문을 열고 내렸다. 11월의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명품 코트 안으로 파고드는 냉기를 그는 느끼지 못했다. 두 눈이 이미 골목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시장통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생선 비린내와 고춧가루 냄새가 뒤엉켜 골목을 가득 채웠고 좌판 상인들이 빨개진 손으로 고함을 질러댔다. 리어카가 덜컹거리며 좁은 길을 비집고 나왔고 아이들이 그 사이를 누볐다. 태석은 천천히 걸었다. 코끝이 시렸다. 여기 있어야 할 여자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됐다.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골목 깊숙한 곳, 판자를 덧댄 낡은 국밥집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검은 고무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 두 손으로 들고 나르는 여자가 보였다. 야윈 어깨, 허리가 굽은 자세, 그리고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는 걸음걸이. 대야가 너무 무거운지 두세 걸음마다 멈춰서 숨을 골랐다. 태석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다. 가슴이 아닌 더 깊은 어딘가가 박살나는 느낌이었다. 영순이었다. 머리카락이 허옇게 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팼으며 입술이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태석은 단번에 알아봤다. 20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영순아. 소리가 목에서 새나왔다. 그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골목 바닥을 박차고 뛰려는 순간 영순이 고개를 들었다. 태석을 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보는 손님에게 짓는 그 미소를. 손님, 국밥 드시러 오셨어요? 태석의 발이 그 자리에 못 박혔다. 다리가 좀 시원찮아도 맛은 좋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영수는 물 대야를 부엌 쪽으로 끌고 가며 태석에게 등을 보였다. 아무 감흥도 아무 떨림도 없는 목소리였다. 태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저 목소리가 20년 동안 꿈속에서 수백 번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가 저렇게 낯선 소리를 내고 있었다. 태석의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다. 그는 닦지 않았다. 닦을 기운이 없었다. 가게 안으로 발을 디뎠다. 좁고 허름한 공간이었다.
플라스틱 의자 6개, 네모난 밥상 3개, 벽 한쪽에 찌그러진 석유난로 하나가 켜져 있었다. 매캐한 석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난로 위에 낡은 양은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그 속에서 국물이 뽀얗게 끓어올랐다. 영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국자를 들었다. 소머리 국밥이에요. 뼈를 새벽부터 12시간 구웠으니까 국물이 진해요. 깍두기도 직접 담근 거고 한번 드셔보세요. 태석은 입술을 달싹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밥 1공기요? 2공기요? 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영순의 등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손님? 영순이 돌아봤다. 태석은 그 눈을 똑바로 봤다. 텅 빈 눈이었다. 그의 얼굴을 보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다. 설렘도 반가움도 분노도 원망도 아무것도. 그냥 낯선 손님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20년이야. 태석은 속으로 외쳤다. 나야. 강태석이야. 당신 남편이야. 1공기 주시오. 그게 밖으로 나온 전부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영수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국밥을 말기 시작했다. 태석은 영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절뚝이는 다리.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찌그러진 신발 뒤축이 거의 닳아 없어진 채로 바닥에 끌렸다. 20년 동안 신발 한 켤레 제대로 사줄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됐구나. 태석은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다. 맛있게 드세요. 영순이 말하고 돌아서려 했다. 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영순의 소매 끝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다. 영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봤다. 왜요?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감사합니다. 영순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태석은 국밥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뜨거운 국물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영순이 새벽부터 12시간을 고아낸 국물이었다. 20년 전에도 영순은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고았다. 그때는 좁은 월세방 가스레인지 앞에서였다. 지금은 이 찌그러진 석유난로 앞에서였다.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더 나빠졌다. 태석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진하고 구수하고 따뜻했다. 그런데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대로 눈물 속으로 사라졌다. 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였다. 가게 안에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석유난로가 찌그러진 채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2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20년 만에 아내 앞에 섰다. 그런데 아내는 그를 몰랐다. 손님이라고 불렀다. 국밥 드시러 왔냐고 물었다. 다리가 시원찮아도 맛은 좋다고 했다. 태석은 그 말이, 그 짧은 한마디가 베트남에서 당한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깊이 박혔다는 걸 알았다. 뜨겁게 끓던 국물 위로 그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엌에서는 영순이 다음 손님을 위해 국물을 젓는 소리가 들렸다. 철컹철컹. 평생을 저렇게 살아온 사람 같은 소리였다. 태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게 내가 만든 꼴이야. 내가 이 사람 인생을 이 꼴로 만든 거야. 그 생각이 들자 어깨가 더 크게 떨렸다. 석유난로 연기가 천장으로 흘러 올라갔다. 찌그러진 가게 천장에는 기름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다.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엌 쪽을 봤다. 영수는 등을 보이며 국물을 젓고 있었다. 20년 전과 똑같은 그 등이었다. 좁고 야윈 등이었다. 태석이 국밥집을 나온 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골목 어기 낡은 벤치에 앉아 가게 쪽을 바라봤다. 영수는 그가 나간 줄도 몰랐다.
아니, 알아도 몰랐을 것이다. 그저 낯선 손님 하나가 밥 먹고 간 것으로 끝이었을 테니까. 태석은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그해 봄, 태석은 선주에게 불려갔다. 빚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장인 수술비에, 전세 보증금에, 아이 학원비에. 돈이 쪼그라드는 속도를 벌어들이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다. 선주가 내민 건 원양어선 계약서였다. 베트남 앞바다 어선이었다. 6개월 계약. 목돈을 쥐어다 줄 테니 배를 타라는 말이었다. 태석은 그날 밤 영순에게 말했다.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이번에 다녀오면 빚 다 갚고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어. 영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렸다. 밥 먹고 가. 그게 영순의 대답이었다. 태석은 그 밥상을 기억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깍두기 한 접시.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었다. 영수는 태석이 수저를 놓을 때까지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다. 그냥 봤다. 왜 안 먹어? 당신 얼굴 보면서 먹으면 맛있어서. 그게 영순의 마지막 말이었다. 태석은 그 말을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다. 배는 출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사고가 났다. 태풍이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가 선체를 덮쳤고 태석은 갑판에서 바다로 튕겨나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몸을 삼켰다. 거대한 파도가 머리 위로 덮쳐 내려왔다. 태석은 눈을 감았다. 영순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 얼굴 보면서 먹으면 맛있어서. 그 목소리가 귓속을 울렸다. 태석은 이를 악물었다. 죽으면 안 됐다. 손발을 미친 듯이 저었다. 어느 순간 손에 뭔가가 잡혔다. 부서진 선체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붙잡고 파도 위에 떠올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태석이 눈을 뜬 건 베트남 현지 병원이었다. 손등 절반이 화상을 입어 있었다. 선체가 폭발할 때 불이 튀겼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간호사가 베트남 말로 뭔가를 말했다. 태석은 알아듣지 못했다. 한국 전화. 그는 그 말만 반복했다. 병원 측에서 간이 전화기를 가져다 줬다. 태석은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다. 영순이 있는 집 번호였다. 지금은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태석은 다시 눌렀다. 지금은 없는 번호입니다. 또 눌렀다. 지금은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태석은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다. 없는 번호. 집이 없어진 것이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영순을 내쫓은 것이었다. 태석은 그 사실을 직감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눈물이 귀 뒤쪽으로 흘러내렸다. 영순아, 어디 있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게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퇴원 후 태석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선주는 사고로 사망했고 배는 침몰했으며 계약금도 보험도 없었다. 빈털터리로 한국에 돌아가봤자 달라질 게 없었다.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영수는 이미 어딘가로 쫓겨난 상태였다. 태석은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항구로 나갔다. 베트남 현지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었다. 태석은 선주를 찾아갔다. 나 일할 수 있어. 베트남 말도 못하는 이 남자를 선주는 코웃음 쳤다. 태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갔다. 그 다음 날도 갔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선주가 뱃전 청소를 시켰다. 그게 시작이었다. 태석은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손이 아렸다. 청소, 하역, 그물수선, 요리 보조. 못하는 게 없었다. 뭐든 했다. 부엌에 들어가 불 앞에 서니 손등 화상 흉터가 당겼지만 참았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달궜지만 참았다. 빈손으로 가면 또 지옥이야. 조금만 더 벌어서 가자. 그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 되뇌었다. 비가 오는 날도, 파도가 높은 날도, 배가 고픈 날도. 3년째 되던 해에 태석은 베트남 말을 웬만큼 할 수 있게 됐다. 5년째 되던 해에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다. 한국식 해물탕을 베트남 현지인 입맛에 맞게 바꿨다. 줄이 섰다. 10년째 되던 해에 그 식당은 5개가 됐다. 15년째 되던 해에 태석은 베트남 최대 외식 그룹 대표가 됐다. 그 돈으로 한국 기업 하나를 인수했다. 또 하나를 인수했다. 20년이 흘렀다. 재벌 회장이 됐다. 그런데 20년 내내 그가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것이 있었다. 영순. 그 이름이었다. 돈이 없어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했을 때도, 베트남 항구에서 백전을 닦으며 이를 악물던 때도, 첫 식당 문을 여는 날 새벽에도 빈손으로 돌아가 다시 빚쟁이에게 시달리게 하느니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그 결심 하나로 버텼다. 조금만 더. 그런데 돌아와 보니 태석은 눈을 떴다. 골목 어기 벤치에서 국밥집 쪽을 봤다. 영순이 가게 앞으로 나와 빈 대야를 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여전히 절뚝였다. 여전히 허리가 굽어 있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지치지 않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어떤 비싼 것보다 더 크게 태석의 가슴을 눌렀다. 나는 20년 동안 뭘 한 거야? 태석은 손등을 봤다. 화상 흉터가 손등 절반을 뒤덮고 있었다. 20년 전 그 바다에서 살아나온 흔적이었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돌아온 건가? 태석은 그 흉터를 한참 동안 봤다. 찬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그는 코트깃을 세우며 천천히 일어섰다. 어딘가에 민재가 있을 것이었다. 아들이 있을 것이었다. 그 아이를 먼저 찾아야 했다. 태석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태석이 민재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장 골목 끄트머리, 창고 옆에 쌓인 쌀포대를 나르는 젊은 남자가 보였다. 등이 넓고 손이 거칠었다. 태석은 걸음을 멈췄다. 민재였다. 20년 전 헤어질 때 5살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25살 청년이 되어 있었다. 키가 태석보다 반뼘은 더 컸다. 어깨도 넓었다. 그러나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눈밑이 거뭇했고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다. 쌀포대 하나가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민재는 인상을 쓰며 다시 올려 맸다. 태석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 아이가 이 나이 되도록 뭘 먹고 살았을까? 엄마 저 꼴 보면서 뭘 느꼈을까?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태석이 한 걸음 내디뎠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쌀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무거운 소리가 났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태석도 굳어버렸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눈이었다. 5살 때 봤던 아버지의 얼굴을 20년이 지나도 잊지 않은 눈이었다. 아, 아버지. 민재의 입에서 소리가 새나왔다. 목소리가 아니었다. 숨소리였다. 그래, 나다. 태석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태석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서 서로를 봤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재였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질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갈아온 칼날 같은 말이었다. 태석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받았다. 베트남에 있었다. 배 사고 났어. 배에서 떨어져서 베트남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집으로 전화하니까 없는 번호라고만 나왔어. 민재가 입술을 비틀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태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화를 못한 게 아니었다. 번호가 없어진 것이었다. 주소로 편지를 보내도 반송만 됐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먼저 돌아왔어야 했다. 그 생각이 태석의 가슴을 눌렀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아버지 배가 침몰했다고 선주 회사에서 사망 통보를 했어요. 사망 통보. 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회사에서 보상금도 내밀었어요. 5억이었어요. 태석은 눈을 떴다. 민재는 계속 말했다. 그 돈 받았으면 엄마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빚 다 갚고 집도 구하고 다리 수술도 받고. 태석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다리 수술. 영순의 절뚝이는 걸음이 눈앞에 떠올랐다.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돈 1원도 안 받았어요. 태석은 고개를 들었다. 왜? 민재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렸다. 민재는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다. 그 돈 받으면 아버지가 진짜 죽는 거라고. 엄마는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았단 말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태석은 그 말을 들으면서 두 무릎이 꺾이는 느낌을 받았다. 옆에 있던 시멘트 벽을 손으로 짚었다. 차가운 벽이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안 그랬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 돈 받으면 아버지가 진짜 죽는 거라고.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영순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다리가 아파서 절뚝이면서도, 빚쟁이한테 쫓기면서도, 이 판잣집 국밥집을 차리면서도 그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이었다. 태석은 주먹을 쥔 손으로 시멘트 벽을 짚은 채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이미 닦는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흘렸다. 아버지가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민재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 다리는 제가 10살 때 다쳤어요.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엄마가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무릎이 으스러졌어요. 수술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렇게 됐어요. 태석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민재는 계속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장에서 일했어요. 새벽에 생선 상자 나르고 저녁에 식당 설거지하고. 학교는 어떻게? 태석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다녔어요. 엄마가 학교만은 보내겠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돈 벌어서 학교는 보냈어요. 그 말에 태석은 다시 눈을 감았다. 영순이 절뚝이는 다리로 새벽부터 국물을 고아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학교는 보내겠다고. 그 한마디를 위해 20년을 그렇게 버텼다는 것이었다. 민재가 바닥에 떨어진 쌀포대를 다시 들어 올렸다. 다시 어깨에 올리며 태석을 봤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저는 아버지한테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태석은 그 말을 받았다. 그래. 원망해야지. 그래도 돼. 민재가 잠깐 입술을 움직였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근데 엄마가 그 돈을 안 받은 거, 그게 아버지를 믿어서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믿을 가치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믿었다는 게. 태석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할 말이 없었다. 틀린 말이 없었다. 민재가 쌀포대를 짊어진 채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엄마한테 함부로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걸어갔다. 태석은 시멘트 벽에 손을 짚은 채 그 뒷모습을 봤다. 넓은 등이었다. 그 등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태석은 천천히 벽에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다. 명품 코트가 먼지를 묻혔다. 그는 그것도 몰랐다. 그냥 앉아 있었다. 골목 저편에서 시장 소음이 들려왔다. 고함 소리, 리어카 소리, 생선 파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멀게 느껴졌다. 그 돈 받으면 아버지가 진짜 죽는 거라고. 엄마는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았단 말이야. 태석은 손등에 화상 흉터를 봤다. 20년 전 그 바다에서 살아남은 흉터였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게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아니, 잘못 살아온 거였다. 살아온 건 맞는데 제대로 살아온 건 아니었다. 태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골목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태석이 민재를 다시 찾아간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시장이 열리기 전 창고 앞에서 민재가 혼자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태석을 보고도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손을 놀리며 그냥 일을 계속했다. 태석은 그 옆에 섰다. 어머니 다리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민재가 박스를 내려놓으며 태석을 봤다.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낫기는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도 수술하면 덜 아프게는 할 수 있대요. 돈이 없어서 못한 거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다. 태석은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기억은? 그 말을 꺼내는데 힘이 들었다. 어제 내가 국밥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봤어. 처음 보는 손님 대하듯 했어. 민재가 하던 일을 멈췄다.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박스 위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알아요. 태석은 민재를 봤다. 어머니 기억이 어떻게 된 거냐? 민재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그 손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제가 15살 때부터였어요. 엄마가 가끔씩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어요. 부르면 못 듣고 밥을 차려놓고 먹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태석은 그 말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15살이면 영순이 혼자 민재를 키운 지 10년이 됐을 때였다.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다리 수술도 제대로 못 받고 새벽부터 국물 고아서 국밥 팔면서 그 세월이 영순의 뇌에 무슨 짓을 한 건지 태석은 알 것 같았다. 나중에 병원을 데려갔더니 민재가 말을 이었다. 해리성 기억 상실이래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뇌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린 거래요. 태석은 입을 다물었다. 해리성 기억 상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쇳덩이처럼 가라앉았다. 어떤 기억을 지운 거냐? 의사가 그러는데. 민재가 잠깐 숨을 골랐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지운 거래요. 태석은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떠난 것, 아버지를 기다린 것, 아버지 소식을 기다리다가 사망 통보를 받은 것. 그 기억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뇌가 문을 닫아버렸대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기다림이 지옥 같아서 뇌가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제발 나타나지 마세요. 태석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가운데에 대못이 박히는 느낌을 받았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데? 태석이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민재가 대답했다. 의사 말로는 억지로 기억을 자극하면 정신적 충격이 더 심해질 수 있대요. 잘못하면 지금 있는 기억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태석은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체를 밝히지 말라는 거냐?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는 말도 해도 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태석을 봤다. 그 눈에는 수십 년치 피로가 담겨 있었다. 태석은 창고 앞 골목 바닥을 내려다봤다. 낡은 시멘트 바닥에 금이 가 있었다.
영순이 20년 동안 이 골목을 걸었을 것이었다. 절뚝이는 다리로 물통을 들고 국물 냄비를 옮기며 그 발이 이금간 바닥을 수도 없이 밟았을 것이었다. 태석은 천천히 결심했다. 당장 나타나지 않겠다. 민재가 태석을 봤다. 정체를 밝히는 대신 곁에서 지키겠다. 그림자처럼. 민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림자처럼이요? 어머니가 모르게. 조용히. 민재는 한참 동안 태석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요. 태석이 민재를 봤다. 엄마가 힘들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물러서요. 엄마 감정이 먼저예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민재가 일어서며 다시 박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다가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엄마 다리 수술.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줘요. 그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석은 그 자리에 서서 빈 골목을 봤다.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겠다. 그 결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심인지 민재는 알까? 매일 그 가게 앞에 서면서 매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곁에 있겠다는 것이 20년 동안 쌓인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태석은 생각했다. 고통 없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다. 그래야 했다. 태석은 손등의 화상 흉터를 한번 보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다.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좌판이 열리고 리어카가 움직이고 국밥집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영순이 오늘도 새벽부터 불을 지폈다는 것이었다. 태석은 그 연기를 봤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태석이 비서실장 김진호를 부른 건 그날 저녁이었다. 여의도 호텔 스위트룸. 김진호가 들어오자 태석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시장 골목 국밥집. 태석이 말했다. 건물 주인이 누구야? 김진호가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다. 잠시 후 대답했다. 개인 소유입니다. 임대 계약이 내년 초에 만료 예정이고 건물주가 재계약 시 월세를 2배로 올릴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태석은 야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건물 매입해. 김진호가 잠깐 멈췄다. 회장님, 그 건물은 시세가 얼마든. 김진호는 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완료되는 즉시 그 가게 월세를 면제해. 임차인 이름으로 통보하지 말고 건물 관리 오류로 처리해. 임차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김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태석이 돌아봤다. 어머니 수술 얘기는 아직이지만 그분 다리 전문 정형외과 의사를 알아봐. 국내 최고 실력자로. 비용은 내가 댄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바로 갈 수 있게 준비만 해놔. 김진호는 잠시 회장님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랫동안 태석 곁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일찍 시장 골목으로 나왔다. 국밥집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영순이 혼자 가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태석은 골목 어귀 좌판 옆에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봤다. 영순이 깍두기 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한 조각 집어먹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다. 영순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맛이 왜 이래? 신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영수는 깍두기 통을 들고 이리저리 봤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 먹었다.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태석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뭔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알았다. 뭐가 빠진 건지. 20년 전 태석이
영순에게 처음 가르쳐준 깍두기 비법이 있었다. 깍두기에 사이다를 넣는 것이었다. 그냥 사이다가 아니었다. 정확히 반 컵.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 컵이어야 했다. 그러면 깍두기가 깔끔하게 달고 청량한 뒷맛이 남았다. 영수는 처음에 웃었다. 깍두기에 사이다를 왜 넣어? 그래도 한번 해봐. 해봤더니 맛이 달랐다. 그 뒤로 영수는 깍두기를 담글 때마다 사이다를 넣었다. 태석이 가르쳐준 비법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20년이 흘러 기억이 지워진 영순의 손에서 그 비법도 같이 지워진 것이었다. 태석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영순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준비 중인데 잠깐 기다리셔야 해요. 태석은 깍두기 통 쪽을 봤다. 깍두기 맛이 좀 안 나시나요? 영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표정을 보니까요. 태석이 말했다. 영수는 깍두기 통을 내려다봤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담글 때마다 이렇게 됐는데. 태석은 잠깐 머뭇거렸다. 그리고 말했다. 깍두기엔 사이다 반 컵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다들 알던 비법 아닌가요? 영순이 고개를 갸웃했다. 사이다요? 네. 마지막 양념에 사이다 반 컵만 넣으면 깔끔하게 잡혀요. 더 넣으면 안 되고 딱 반 컵이어야 해요. 영수는 태석을 봤다. 그리고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에서 사이다 한 병을 꺼냈다. 계량컵을 찾았다. 반 컵을 쟀다. 깍두기통에 천천히 부었다. 청량한 거품이 일어났다. 사이다가 빨간 깍두기 양념 사이로 스며들었다. 영순이 주걱으로 천천히 섞었다. 그러다 멈췄다. 손이 멈춰 있었다. 태석은 그것을 봤다. 영순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영순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깍두기를 보고 있었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영순이 소매로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주걱을 다시 움직였다. 왜 그러세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는 주걱을 젓던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오래전에 누가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누가 알려줬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태석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기억은 지워졌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사이다 반 컵. 그 손이 알고 있었다. 영순의 깍두기를 맛본 손님이 그날 처음으로 말했다. 사장님, 오늘 깍두기 맛이 제대로 났어요. 영순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본 태석은 구석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인 것이었다. 20년 전 영순이 그 웃음을 지었을 때 태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이 웃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 자리를 영원히 지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석은 국밥 한 그릇을 비웠다. 오늘도 진하고 따뜻했다. 영순이 계산을 받으러 왔다. 태석이 돈을 내밀었다. 영순이 거슬러 줬다. 그 짧은 순간 영순의 손끝이 태석의 손등 화상 흉터 위를 스쳤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영순은 알아채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두 걸음쯤 가다가 잠깐 멈췄다. 무엇 때문에 멈춘 건지 자신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태석은 그것을 봤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뇌는 지웠는데 손끝은 기억하고 있었다.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게를 나왔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손등 흉터를 내려다봤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만 더가 얼마나 더인지는 몰랐다. 그해 겨울은 유독 눈이 많았다.
일기예보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예고됐던 날, 태석은 아침 일찍 시장 골목으로 나왔다. 하늘이 이미 무거웠다. 낯빛 구름이 서울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다. 태석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영순이 혼자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눈 많이 온다는데 일찍 오셨네요. 태석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네,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영순이 국밥을 말기 시작했다. 태석은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렸다. 그러다 굵어졌다. 점심이 지날 무렵에는 골목이 하얗게 덮였다. 오후가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좌판을 접었다. 폭설 예보가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영순도 가게 문을 일찍 닫으려는지 의자를 올리기 시작했다. 저도 오늘은 일찍 닫아야겠어요. 눈이 너무 오네요. 태석이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가게 안이 어두워졌다. 정전이었다. 순식간에 사방이 캄캄해졌다. 영순이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정전이네. 손전등 어디 뒀더라. 이리저리 더듬는 소리가 났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작은 비명 소리. 괜찮으세요? 태석이 어둠 속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괜찮아요. 그냥 선반에 부딪혔어요. 태석이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 영순이 손으로 팔꿈치를 감싸 쥐고 있었다. 찌그러진 석유난로 옆이었다. 불을 피워야 할 텐데. 영순이 중얼거렸다. 정전이 길어지면 추워서 안 되겠어요. 난로에 기름이 있어요? 네, 그런데 라이터가. 태석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영순이 난로 쪽으로 기름을 조절하는 동안 태석이 불을 붙였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다. 작고 허름한 난로였지만 금방 온기가 퍼졌다. 두 사람은 난로 옆에 나란히 쪼그려 앉았다.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유리창을 사납게 두드렸다. 세찬 소리가 났다. 가게 안은 난로 불빛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다. 영순이 두 손을 난로 앞으로 내밀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오늘 많이 시리셨겠다. 태석이 말했다. 겨울마다 이래요. 손이 유독 시려서. 영순이 손을 비볐다. 그래도 이 난로가 있으니까 버티죠. 태석은 영순의 빨간 손을 봤다.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다. 마디마디가 굵었다. 20년 동안 이 손이 새벽마다 국물을 젓고 물통을 나르고 깍두기를 담갔다. 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영순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다. 영순이 굳었다. 태석은 입김을 계속 불었다. 따뜻한 입김이 영순의 손 위로 퍼졌다. 영순이 손을 빼지 않았다. 빼려다가 멈췄다. 그냥 있었다. 가게 안에 침묵이 흘렀다. 눈보라 소리만 창밖에서 세차게 울렸다. 태석은 입김을 불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수는 그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이 보였다. 화상 흉터가 있었다. 손등 절반을 뒤덮은 크고 오래된 흉터였다. 영순의 눈이 그 흉터 위에 멈췄다. 그 순간이었다. 영순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빨라졌다. 태석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입김을 불었다. 영순의 손가락이 태석의 손등 흉터 위를 천천히 더듬었다. 거칠게 일그러진 흉터의 굴곡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다. 태석이 고개를 들었다. 영순의 얼굴을 봤다. 영순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난로 불빛이 그 눈동자 위에서 춤을 췄다. 영순의 입술이 열렸다. 이 입김. 영순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 손등 흉터. 영순의 손가락이 흉터 위에서 멈췄다. 태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숨을 참았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방울이 아니었다. 양쪽 눈에서 동시에 폭포처럼 쏟아졌다.
영순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영순은 흉터 위에 손을 올린 채 태석을 봤다. 여보. 그 한마디가 폭설이 두드리는 창문 소리 사이로 새나왔다. 당신 정말 여보야?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야.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야, 영순아. 영순의 몸이 앞으로 쏟아졌다. 태석이 받았다. 영순이 태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도, 빚쟁이한테 쫓긴다는 소리도 아닌 2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통곡이었다. 작은 가게 안에 낡은 석유난로 불빛 아래서 창밖으로 눈보라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가운데 영순의 통곡이 울려 퍼졌다. 태석은 영순을 꼭 안았다. 20년 만에 안는 품이었다. 야위고 굳은 어깨였다. 예전에 따뜻하고 부드럽던 어깨가 아니었다. 그러나 태석은 더 세게 안았다. 20년이 여기 담겨 있었다. 이 야윈 어깨 안에 20년치 버팀이 있었다. 미안해. 태석이 말했다. 영순아, 미안해. 영순은 통곡을 멈추지 않았다. 태석의 코트 앞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었다.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냐고. 태석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냥 안고 있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눈보라가 더 세게 유리창을 두드렸다. 날로 불꽃이 흔들렸다. 어둡고 작고 허름한 국밥집 안에서 두 사람이 20년 만에 서로를 안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순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숨소리가 가빠졌다가 천천히 안정됐다. 영순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태석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손을 뻗어 태석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늙었네. 영순이 말했다. 태석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도 나이 먹었지. 영순이 태석의 흰 머리카락을 만졌다. 그리고 손등 흉터를 다시 봤다. 이거 많이 아팠어? 그냥 따가운 정도였어. 거짓말. 영순이 말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아팠겠어.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순은 흉터 위에 입술을 댔다. 가볍게, 짧게.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영순이 그것을 보고 손으로 닦아줬다. 울지 마. 영순이 말했다. 살아왔잖아. 그 말이 태석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살아왔잖아. 20년 동안 버티고 버텨서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다는 말이었다. 태석은 영순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그 손을 꼭 쥐었다.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히 새찼다. 그러나 가게 안은 따뜻했다. 난로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가게 안이 조금씩 밝아졌다. 정전이 풀리면서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두 사람이 동시에 눈을 찡그렸다. 영순이 태석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뗐다. 눈이 부은 채로 태석을 봤다. 태석도 영순을 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영순의 얼굴이 더 선명했다.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흰 머리카락이 더 많아 보였다. 그런데 태석은 그 얼굴이 20년 전보다 더 좋았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얼굴이었다. 20년치 고생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다. 그래서 더 좋았다. 영순아. 태석이 말했다. 나 할 말이 있어. 영순이 기다렸다. 태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가게 바닥이었다. 영순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밀었다. 왜 이래? 일어나. 태석은 일어서지 않았다. 그냥 무릎 꿇은 채로 영순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늦어서 미안해.
태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영순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이 다시 붉어졌다. 태석은 계속했다. 다리 아픈 거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민재 혼자 크는 거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 보상금. 그 돈 안 받고 20년을 버틴 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태석의 어깨가 들썩였다. 영순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영순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흔들렸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무릎 꿇은 태석 앞에 쪼그려 앉았다. 눈높이를 맞췄다. 태석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다. 미안해하지 마. 영순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당신 살아왔으면 됐어. 태석은 그 말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영순이 태석의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20년 동안 기다렸어. 꿈에서도 기다렸어. 근데 기억이 지워진 동안에도 어딘가에서는 기다린 것 같아.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 태석은 영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영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왔으면 됐어. 영순이 말했다. 이제 우리 같이 국밥 먹자. 태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졌다. 소리를 내며 울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65살 노인이, 재벌 회장이 낡은 국밥집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했다. 영순이 그 어깨를 끌어안았다. 등을 쓸어줬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 말을 반복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민재였다. 눈보라 속에서 뛰어온 듯 어깨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민재는 문을 열다가 그 자리에 굳었다. 무릎 꿇은 태석. 그 어깨를 안고 있는 영순. 민재의 눈이 커졌다. 엄마. 민재가 말했다. 영순이 고개를 들었다. 아들. 이리 와. 민재가 한 발짝 들어왔다. 그리고 멈췄다. 눈 속에서 뛰어오느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기억이. 민재가 말하다 멈췄다. 응.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났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가 나왔다. 어릴 때 울던 소리였다. 20년 동안 참아온 소리였다. 민재가 주저앉았다. 가게 바닥에 무릎 꿇은 태석 옆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태석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민재는 뿌리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태석의 팔 안으로 기대왔다. 5살 아이가 아버지한테 기대듯이 새 식구가 엉켜붙었다. 낡은 국밥집 바닥에서 석유난로 불빛 아래서 창밖으로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새 식구가 20년 만에 같은 공간에서 울었다. 한참 후에 민재가 먼저 울음을 그쳤다. 눈을 빨갛게 충혈시킨 채로 태석을 봤다. 원망하는 눈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었다. 아버지. 민재가 말했다. 나 아직 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천천히 해. 민재가 입술을 움직였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코를 훌쩍였다. 밥은 먹고 다녔어요? 태석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다. 영순이 하는 말 같았다. 먹었어. 많이 벌었다는 거 알아요. 민재가 말했다.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가 궁금했어요. 태석은 민재의 어깨를 한 번 잡았다. 그리고 놓았다. 영순이 일어섰다. 절뚝이는 다리로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태석이 봤다. 영순아, 뭐해? 국밥 끓여야지. 영순이 냄비를 불 위에 올리며 말했다. 세 그릇 먹어야 하잖아. 태석이 일어서며 민재를 봤다. 민재가 눈을 닦으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의자를 내렸다. 밥상을 폈다.
영순이 부엌에서 국자 소리를 냈다. 철컹철컹. 그 소리가 아까와 달랐다. 똑같은 소리였지만 지친 소리가 아니었다. 태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앉았다. 민재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가게 안은 따뜻했다. 잠시 후 영순이 국밥 3그릇을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3그릇을 나란히 상 위에 놓았다. 영순이 자리에 앉았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다. 영순이 숟가락을 들었다. 먹자. 그 한마디였다. 태석은 숟가락을 들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다. 참았다. 국밥 한 숟가락을 떴다. 뜨겁고 진하고 구수했다. 20년 만에 제대로 넘어가는 한 숟가락이었다. 1년이 지났다. 영순네 국밥집은 달라져 있었다. 판자를 덧댄 낡은 외벽이 말끔하게 단장됐고 가게 앞에 작은 화분 2개가 놓였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노란 꽃이었다. 영순이 고른 꽃이었다. 유리창이 새 것으로 바뀌었고 안으로 들어서면 플라스틱 의자 대신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래도 가게는 여전히 작았다. 태석이 크게 바꾸자고 했을 때 영순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커지면 우리 가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태석은 더 말하지 않았다. 영순의 말이 맞았다. 아침 일찍 태석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감색 앞치마였다. 영순이 사준 것이었다. 당신도 이래야지. 영순이 그렇게 말하며 내밀었을 때 태석은 웃으며 받았다. 비서실장 김진호가 그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민재한테 들었다. 회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민재가 웃었다.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래. 그 말을 들은 태석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영순이 부엌에서 국밥을 말아냈다. 1그릇, 2그릇, 3그릇. 솜씨가 더 늘었다. 다리 수술을 받은 뒤로 움직임이 전보다 편해졌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절뚝이는 걸음이 훨씬 줄었다. 영수는 수술 후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잔날 아침에 태석 손을 잡고 한참 울었다. 이렇게 안 아플 수 있는 거였어. 그 말이 태석의 가슴에 한동안 남았다. 20년 동안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한 사람이었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다. 태석이 앞치마를 고쳐 매며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손님이 두리번거리다 태석을 봤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혹시? 태석이 웃었다. 국밥 드시러 오셨죠? 소머리 국밥 1그릇에 깍두기 기본으로 나와요. 손님이 어리둥절한 채로 자리에 앉았다. 태석이 주문을 받아 부엌 쪽으로 전달했다. 영순, 1그릇이요. 영순이 부엌에서 대답했다. 알았어, 잠깐만. 짧은 대화였다. 그런데 태석은 그 대화가 좋았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요리보다 영순이 말아내는 국밥 1그릇이 더 좋았다. 그 1그릇을 위해 20년을 버텼다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됐다. 아니, 이제야 이해가 됐다. 민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출근 전에 들르는 것이 요즘 습관이 됐다. 아침 먹었어? 영순이 부엌에서 물었다. 먹으러 왔잖아요. 민재가 의자를 빼며 앉았다. 태석이 물 한 잔을 내밀었다. 민재가 받아 마셨다. 아버지, 오늘 회사 안 나가도 돼요? 나 이제 회사 안 다녀. 태석이 말했다. 민재가 물을 마시다 멈췄다. 진짜요? 진짜. 그럼 누가 해요? 네가 해. 민재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태석을 봤다. 저요? 태석이 앞치마를 가리켰다. 나는 여기서 서빙이나 할 거야. 민재가 한참 태석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영순을 닮아 있었다.
태석은 그것을 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부엌에서 영순이 국밥 2그릇을 들고 나왔다. 민재 앞에 하나, 태석 앞에 하나. 그리고 자신도 앞치마를 벗고 자리에 앉았다.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다.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봄볕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와 상 위에 떨어졌다. 따뜻한 아침이었다. 영순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밥같이 먹으니까 참 좋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태석은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20년 전에는 몰랐던 말이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배전을 닦을 때는 몰랐던 말이었다. 재벌 회장이 됐을 때도 몰랐던 말이었다. 지금은 알았다. 이 작은 가게에서 이 3그릇의 국밥이 이게 전부라는 것을. 세 식구가 나란히 국밥을 먹었다. 가게 입구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다. 노란 꽃잎이 봄바람에 살랑였다. 세월이 흐르고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도심의 야경도 수천억의 자산도 아닌 결국은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정의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남자는 가족을 호강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20년을 버텼지만 정작 그 세월 동안 가족은 고립과 빈곤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희생이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끝나지 않는 기다림의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억만을 지워버린 것은 어쩌면 마음이 선택한 마지막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처절한 무의식이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림자처럼 아내의 곁을 맴도는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영혼의 속죄입니다. 깍두기 비법인 사이다 반 컵이나 추운 밤 불어넣어준 입김은 머리는 잊었어도 몸은 기억하는 사랑의 지문을 증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 사연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재회는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것은 수천억의 재력이 아니라 아내가 건넨 밥은 먹었느냐는 그 평범한 안부 한마디였습니다. 가족은 성체와 같아서 가장 힘들 때 나를 지켜주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크게 상처 입힐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향한 질주가 소중한 이와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20년을 기다려 얻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진심 어린 속죄는 결국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닌 가장 인간적인 실수와 회복의 과정이 우리 삶에 훨씬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천억의 자산보다 빛나는 것은 아내의 웃음소리와 아들의 화해한 눈빛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웃었느냐는 기억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밥 먹었느냐는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가장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